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또 LH 사태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온 까닭일 겁니다. 역시나 30, 40대 이상 국민의 관심사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일 겁니다. 그래서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좀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에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네. 결국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네.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회장님. 지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발표를 하니까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주도하고 이제 서울 서초구가 네. 이 공시가격이 좀 엉터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토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이제 원래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 19% 정도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예. 서울 이제 전체 아파트 중에서 한 24%가 이 종합부동산 보유세가 이게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시가격이 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이 재조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자료하고 예. 좀 시장 가격과 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내서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을 좀 동결될 수 있도록 또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이라는 건 사실은 뭐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서울시장이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잘못된 사례들을 많이 찾아내서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면 내년에는 좀 공시지가 인상을 막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 LH 직원들의 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네.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고지가 된 가운데 네. 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개발하는 이사대책 1차 후보지 서울 네.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또 은평구 이렇게 이제 4개 구에서 21곳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뭐 계획에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이름도 뭐 좀 생소하지만 예.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사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수도권이나 서울에 더 이상 이제 주택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약 한 뭐 11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제 계획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1차 후보지가 사실 발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 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행이 되려면은 예. 넘어야 될 산이 많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제 뭐 LH라든지 이런 LH 사태들이 다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신뢰가 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공공의 주민들이 맡길까 사실 많은 의문이 들고 특히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에 야당이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까 이게 사실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참 이
그 21곳에서 공급되는 그 이번에 그 물량이 25,200호로 네. 그 판교 신도시 공급 물량과 유사한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저는 그 회장님 좀 궁금한 게요. 네. 이 공공주도 개발이면은 이 기존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얼만큼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네. 좀 궁금하고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밀려나야 되는 것인가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예. 짚어주세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상은 사실 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공정 가격들을 갖고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이제 이 재개발에 참여할 때 정부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네, 보통 이제 뭐 10에서 한 30% 내외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는 사실 발표를 했어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제 땅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주택 아파트로 이제 정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소유자가 이제 집을 6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예, 나중에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 분양가가 10억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추가적으로 4억을 더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국토부에서는 이 민간 재개발보다는 약 한 뭐 110%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가구 수도 뭐 한 1.4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주민 동의만 일정 비율로 이제 받게 되면 사실 공공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제 예, 잠깐만요. 예. 강제 수용을 한다고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게 되면 정부가 개인의 땅을 손쉽게 빼앗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지역에 보통 이제 뭐 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싼 값에 집을 갖고 사는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서민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서민층이죠. 높은 게 예, 아니고 예. 그냥 서민층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 주택 공급만 하면 개인의 권리들은 자기 땅은 빼앗겨도 된다, 음, 어쩔 수 없다는 이러한 논리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좀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차 후보지 선정된 곳 이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참 이 정부는 이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이 무주택자 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그 4월 중에 신규 택지 발표, 네네, 그리고 4, 5월 중에 지자체 제안의 추가 사업 후보지 발표, 네,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 등 뭐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겠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뭐 발표가 되면 이게 실행이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뭐 재보궐선거에서는 사실 패배를 예, 했더라도 예. 이미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배를 하더라도 앞으로 당연히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걸 또 왜냐하면 그냥 이제 정부의 정책이니까. 번복하기는 힘들죠. 네. 나름대로 이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측면도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도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노선을 갑자기 변경하기란 사실 어렵다고 봐요. 음, 그런데 이제 뭐 LH 사태라든지 공직자의 투기 문제라든지 네. 이 공공기관이 정책을 실행하는데 사실 추진력을 좀 상실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추진력 예, 상실이 예.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지 선정, 지구 선정, 각종 이제 인허가 이런 절차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까 그게 가장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예. 그렇군요. 이 정부가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네. 관련 법 정비와 또 거래 분석원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회장님. 정부에서 최근에 뭐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 뭐 100명 규모의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음,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계좌, 예, 예, 뭐 납세 정보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음, 부동산에서 만약에 이제 이상 거래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모니터링과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들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금융감독원과 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금감원하고요. 예. 어,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금융위원회 산하 이제 금융정보분석원과 같은 예, 이런 어떤 비슷한 위치를 갖게 될 건데 예. 아직까지는 인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이런 대응반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상설화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개인의 거래를 하나하나 이제 감독을 하고 예, 개인의 금융 거래에 관한 것들을 전부 감시를 하겠다는 것은 예. 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한 제도라는 비판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감시는 필요하지 않을까? LH 사태를 보고 나면은 네. 야, 이건 뭐 감시를 안 하면은 이거는 뭐 조금 또 시간이 흘러서 잠잠해지면은 또 투기하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이게 이제 뭐 집단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래를 지휘 감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악용을 해서 전 국민의 거래 정보라든지 계좌 정보라든지 납세 정보 이런 것들을 조회하게 되면 네. 이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의문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실거래가를 활용한 주택 가격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요. 네네. 그 주택 수요를 줄이는 그 정부 정책의 효과가 3에서 5개월 정도에 그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금리 등 거시지표이고 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변 지역 아파트의 시세나 또 수요 축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3에서 5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재개발 재건축도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네. 겁니까? 뭡니까? 이제 부동산은 하나의 경제재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우리가 이제 뭐 일반 경기가 활성화되고 돈이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네. 일반 재화의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돈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회장님. 네네. 그 지금 뭐라고 하셨죠? 뭐가 없으면 하락한다고요? 전체적인 국제 경제라든가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 예.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 네. 지금 뭐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합쳐 가지고 뭐 5천 조에 육박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수위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표들이 네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하지만 예. 전체적인 통화량, 그 유동성의 위기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 다음에 이제 금리의 인하, 저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정부 정책은 자꾸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하거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경제 상황과
부동산 경기 변동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KDI에서 그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예.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거시경제 지표인 저금리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예. 아니 어떤 그 전문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서준용 회장님. 뭐냐면 네네. 40년 후에는 네. 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거라고 네네.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이제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가운데서 40년이면은 우리가 뭐 10년도 금방 가는데 네. 인생이 참 짧은데 자, 이게 40년 후에 이게 집값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인구의 절반밖에 만약에 네. 절반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집값이 이게 버블 붕괴는 이게 확실하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계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나라 인구수와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2030년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뭐 이제 눈 깜빡하면 30년인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가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 주택의 설럼화가 이제 수도권 외곽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급 대책들을 단기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중요하게. 예.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드맵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계획은 계획이고 절대 그렇게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냐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우리가 주택 가격의 동향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주택 가격이 변화가 있다고요? 네네. 우리 이제 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민하는 예, 예, 네네. 예, 예. 정책들을 좀 자율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규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죠. 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게 외국인들의 이민 정책을 장려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택의 수요 예측량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이 집값의 향후 변동의 어떤 방향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십수년 전부터요, 회장님. 네네. 전문가분들이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 네. 위험 신호가 켜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십수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때 전문가들의 예측은 틀렸던 겁니까? 그럼 뭡니까? 그때 뭐 저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래요? 일부 이제 뭐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가격의 어떤 부작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락할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예측을 한 것은 뭐냐게 되면 현재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올 것이라는 또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상황들을 사실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달러의 유동성들이 풍부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저금리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으로 가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지금 뭐 종부세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의 언론 보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또 뭐 이거 뭡니까?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그 네.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 유예하는 그런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뭐 이런 네네. 여러 가지 대체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하튼 좀 그 부동산 그 정책이 있어서 수정 보완된 그런 정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십니까? 예,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3년 전에 도입이 될 때 예, 예. 부자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세요? 예. 예, 예. 예, 예. 이제 집을 우리가 이제 집값이 높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세를 일부 징수해서 이제 주거복지에 사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준을 9억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 이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음, 물가 인상률도 있고 아파트 가격들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12억이나 15억이나 이렇게 높여서 음, 법제도의 취지들을 한 번쯤은 반영하자는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제도화를 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20% 늘려갖고 예, 예.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빼앗겠다라는 인식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집이 이제 뭐 이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음. 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강화해서 빼앗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완화될 거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장에. 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 않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예, 100만 원 벌었는데 70%면 7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절대 안 팔죠. 예, 국민들이 사실 수긍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회장님, 예, 예.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네. 또 종부세 관련해서도 다음 시간에 네. 우리 회장님하고 좀 깊은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일단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 예,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가 이게 올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